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번 밈코인 유행의 설계와 흥행을 통해 만들어진 엄청난 수익을 어디서 가져갔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전체적인 내용을 곁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길이가 좀 깁니다. 우선 점프와 제인스트리트와 같은 크립토 마켓 메이커들이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다음 판을 주도하는 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겠죠. 한때 크립토를 리드하던 그레이스케일이 이제는 스타크래프트의 킨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를 공격해서 약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당분간 코인 시장에 악재를 주는 감염된 폭탄맨만 양산할 것 같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공백기인 시장을 자금력으로 장악할 그룹을 두 개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립토 외부에서의 자금 수혈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크립토 내부에서 이슈를 활용한 자금 집중이 있을 겁니다. 1번, 크립토 외부에서의 자금 수혈 부분에서는 눈여겨보는 사모펀드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바로 소더비입니다. 소더비는 검색을 하면 단순히 경매 회사처럼 나오는데 NFT를 포함한 다양한 크립토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애들이 크립토에 들어온 시기와 목적 그리고 방향 설정이 재미있습니다. 먼저 원라운드 테이블 1RT라고 되어 있죠. 크립토에 대한 이해를 너무나도 잘못한 나머지 뒤통수를 넘어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2022년 3월 1억 달러를 종잣돈으로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는데 이 종잣돈을 어디에다 넣었느냐? 남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지분 투자를 하는데 밀어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라운드 테이블의 포트폴리오 10개의 회사 중에서 블록파이, 셀시우스는 투자금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손실이 엄청났고 나머지 8개 회사, 후오비, 레저, 이토로, 팍소스 등등의 투자 역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접근 방법은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 개 중 한 개의 회사만 제대로 터져도 충분히 큰 수익으로 엑시트가 가능하다는 전통적인 벤처 시리즈 투자의 스텝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립토는 전통적인 엑시트 공식과 매칭되지 않았고 남에게 운영비만 퍼주는 경험만 남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호구짓을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호구 경험을 살려서 2022년 3분기까지 1RT 펀드를 구축하고 10억 달러 캡에 맞춰서 다시 자본을 끌어모으기로 했고 방향성을 새로 설계해서 크립토 시장에서 활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RT 펀드 대표가 서브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회사 이름은 10 트릴리언 홀딩스입니다. 이름하여 10조 클럽. 돈이 너무 많은 분들의 투자금을 끌어온 건데 투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이 10 트릴리언의 투자자 모집 방식은 F1 레이싱 스폰서 비즈니스에서도 비슷하게 등장을 하는데 잠재적 브랜딩 및 광고 효과는 사실 스폰서의 정당성을 위한 내부 절차와 서류용 데이터일 뿐 자신의 선택이 레이싱의 승리로 이어주는 경험을 후원자에게 제공해 주느냐, 이게 가장 강력한 투자금을 이끌어내는 트리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쟤네들 밀어줘가지고 쟤네들이 우승을 했다, 이런 부분을 집중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즘 핫한 크립토 산업군의 회사 탄생에 내가 일조했다라는 그 기대감을 자극하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의 시작으로 투자금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달러로 1년 동안 뻘짓을 했던 원라운드 테이블의 경험을 살려서 서브 회사 10 트릴리언 홀딩스는 방향성을 아주 잘 잡았어요. 남이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회사의 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완전한 뻘짓이고 이놈들은 회사 운영을 개판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고 이런 수준이야 놈들의 회사 지분을 가져와 봐야 하등 쓸모가 없다. 직접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투자를 주도해서 직접 키워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압도적인 자금력과 투자자들의 인맥을 바탕으로 놀라운 파트너십들을 얻어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이저리그가 있고 캔디레이싱, 스위트퓨처스, 넷플릭스, WWE, 게티이미지 이런 엄청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한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런 물에서 놀아야 하는 거죠. 판권 확보를 통해서 NFT를 찍어내는 캔디 디지털이라던가 이 캔디 디지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들스를 통해서 음악에 NFT를 적용하고 아티스트를 결합하는 회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퀵노드 같은 회사처럼 블록체인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죠. 그래서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는 일본에 속하는 그룹은 크립토 시장이 완성형인 줄 알고 돈을 싸들고 지분을 샀다가 블록체인 산업의 현주소를 배우면서 돈을 날렸습니다. 그 경험을 기반으로 아직 크립토 산업은 발전 단계이고 지금 우리가 직접 장기말을 만들어도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인을 찍어내는 것은 고려사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즉 코인을 찍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존의 크립토 VC들의 엑시트 과정을 밟아가려면 크립토 고인물들, 마켓메이커와 거래소들과의 접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10 트릴리언 홀딩스는 이 영역을 배제하고 말 그대로 진짜 생태계 구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코인 회사? 코인베이스 말고는 떠오르는 게 있어? 라는 거죠. 결국 거래소 중심의 생태계가 아닌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10 트릴리언이 선택한 건 바로 NFT예요. 그리고 내부 분석에서도 크립토의 코인은 박살이 났지만 NFT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일론 머스크도 NFT에 숟가락을 다시 얹었어요. 머스크도 한참 도지만 가지고 놀다가 오랜만에 NFT에 재방문을 해주셨고 머스크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NFT 쪽으로 다시 바람이 불까 하는 기대감도 들죠. 하지만 이런 기대감과 달리 큰 손들이 들어와서 코인을 사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는 사실상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아부다비의 로열들도 미국 주식이 저렴해졌으니까 한번 사볼까? 라는 이런 저점 매수의 관점이 아닌 오히려 미국의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박살나는 것에 대한 거액의 숏 배팅에 들어갔습니다. 떡줄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큰손들의 크립토 산업 진출, 거기에 저점 매수까지 기대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괜히 이 큰손들이 이 큰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숏에 베팅을 안 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예요. 굳이 이런 곳에 기웃거리면서 개미들 학살만 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너네들이 만들고 유통하는 코인들 굳이 우리가 매집하고 되팔 생각은 없으니까 그쪽 일 하던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인 상황에서 이 판에 남은 빅플레이어들은 시장에 남아있는 양분과 관심을 끌어모아서 호재와 함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기상 크립토의 5월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언락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코인들을 마켓메이커들이 신나게 판을 흔들면서 비 오는 날 오염수를 몰래 방류하는 느낌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바이낸스 US는 사업 정리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가 대형 마켓메이커 두 곳이 사업 축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저는 채권자에게 상환을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리스트에 있는 코인들을 정리해서 2억 7,150만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FTX를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한 미션이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국세청의 세금 공격까지 발생했습니다. 새로 무언가를 하는 건 좋은데 세금부터 내라는 거죠. 200억, 78억, 75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청구당했습니다. 원화도 아니고 달러로 말이죠. 이런 상황에 바이낸스의 유동성은 역대급으로 바닥을 친 상황. 이러니 이 판을 읽는 플레이어들은 시장을 우상향하거나 최소 횡보하는 상황에서 코인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풀어내기 어려운 방정식이에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복잡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테더사의 수익, 비트코인 재투자의 시작,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테더사는 수익금을 국채나 크립토 외 다른 곳으로 재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 구매에 들어갔습니다. 그 규모가 약 5만 3천 비트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테더를 구매하면 테더사는 그 달러를 미국 국채에 밀어 넣었죠. 국채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해당 이자 수익을 나눠주지 않고 100% 테더사의 수익으로 챙기는데 이 수익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은 테더사 비트코인 재투자 시작이라는 뉴스가 등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그냥 테더사의 자산 현황 항목이 세분화된 것일 뿐입니다. 금액이 좀 늘긴 했지만요. 원래는 아래 보이시는 이 3번 기타 투자 항목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비트코인과 기타 투자로 나눈 겁니다. 수익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재투자하는 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하지만 뉴스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고 그냥 테더사 수익금 재투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다 정도 선에서만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기자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건 호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시장을 미국, 유럽, 아시아로 분류하면 대략 해당 그래프처럼 분류가 되는데, 이를테면 4월 말부터 유럽은 크립토에 대한 정책과 규제가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돼서 현상 유지를 하는 반면, 미국은 이 정도면 눈치껏 꺼질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안 갔어?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는 이슈와 상관없이 눈 닫고 귀 닫고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밈코인의 수익화는 많은 부분 덱스, 탈중앙 거래소를 통한 이더리움이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5월 5일에서 6일은 페페코인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던 최고점의 시기였죠. 그때의 이더리움의 흐름,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겠죠. 이 상황을 보면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우고 열심히 키운 밈코인을 추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보유 비율이 6% 가까이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면서 이더리움마저 현금화를 진행했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대규모 이슈 이전에 시장 분위기를 환기시킬 내러티브와 총알은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좀 자르고요. 2부에서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이슈가 터지고 많은 VC들이 코인을 직접 보유하면서 덱스를 적극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페페코인이 중앙화 거래소 상장 전에도 덱스를 이용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덱스의 총알로 사용되는 이더리움의 증강, 그리고 시기를 확인해 보면 어디서 양분을 가져갔는지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